크리에이티브 솔루션 랩 대표님께서 설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김홍탁 강사님의 간단한 양면은 우리 홍보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홍보위원장님. 김홍탁 마스터님과 제가 알게 된 거는 거의 한 18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길게 다 설명하기보다 현재 그러니까 직접 하시긴 할 텐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탑인 어떤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다 관여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오시기 힘든데 저희가 이제 너무 운이 좋게도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작업을 보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홍탁 마스터님 소개해주세요.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시대오라면 축하가 되고 싶으신가요? 추천하실 생각이었습니다. 제고해볼까요? 브랜딩에 관련된 문의를 제가 받아갔고요. 그래서 브랜딩이란 브랜드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고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광고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제 새로 나온 광고 봤어 그러면은 우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다음 반응, 뒤에 있는 사람 누구 나오는데 이러는 그 말은 대한민국의 광고가 그냥 유명인들, 셀러, 연예인 활용해서 제품 보여주고 끝내는 게 전부라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광고인데 지금 현재 광고회사라고 칭해지는 곳에서 여전히 그런 광고를 만들긴 하지만은 지형도가 엄청 바뀌었거든요. 근데 잘 일반인들이 모르세요. 아직도 광고회사라고 TV 광고 만들고 어디부터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처음부터 브랜드 자체의 깊숙이 관여해서 브랜드 퍼포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그 브랜드 퍼포스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광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라는 말 자체가 전통 미디어라고 하는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 시대에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연화된 미디어 환경, 커뮤니케이션 환경,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형식에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대신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 TV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하거든요. 그리고 팝업 스토어를 열고 굉장히 청취적이죠. 한 얘기 많습니다. 그거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존의 광고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례를 좀 보시면 놀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브랜딩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에 중심을 두고 우리 건축사 협회 쪽에서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면 좋을지 그렇게 한번 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의 파운더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제일기획을 한 20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스터라는 칭호를 받아서 아직도 그냥 저를 마스터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편하긴 해요. 저 사진은 제가 뉴욕에 있는 그 원트럴 포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 크리에이티비티 진작을 위한 굉장히 훌륭한 NPO가 있거든요. 그 조직인데 저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관여를 합니다. 거기에 보드 멤버로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으니까 있고요.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 세계 광고에서 생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셨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5월 현재 칸에서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칸 영화제는 다 알고 계시죠? 똑같은 베뉴에서 한 달 뒤인 6월에 칸 국제광고제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아직도 광고라고 하면 무슨 상업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걸 보도하는 것은 상업적인 활동을 보도한다는 것은 위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걸 잘 모르시죠. 그런데 6월에 열리는 칸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이 5월에 열리는 영화제보다 스케일도 훨씬 크고 볼 것도 훨씬 많습니다. 한 번 행사를 하는데 12,000명에서 5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칸의 해변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로 꽉 차고 광고인뿐만 아니라 브랜드 마케팅,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뮤직, 스포츠, 의학 이쪽을 총망라한 모든 크리에이티비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축제를 열거든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서 시상을 하는데 칸에는 28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맞게 전 세계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출품하거든요. 영화제처럼, 칸 영화제처럼. 그럼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랑프리 금운동 시상을 하고요. 그 시상은 단순히 그 명예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프로모션하는데 아니면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하는데 또 그 에이전시는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초대하는데 그 다음에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크리에이티비티 세계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또는 미국의 프로야구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성과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 몸값이 올라가고 다른 분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치열한지를 생각하실 텐데 칸 정도에서 그랑프리나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감래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아직 광고계가 이런 글로벌 트렌드라든가 그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요즘 배경을 좀 아셔야만 전반적인 브랜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또 별 관심 안 드는 이유는 대한민국 광고의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전 세계 단 하나입니다. 대기업의 광고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독자적으로 광고에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파운더의 정신과 철학을 띠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회사 이름이 파운더 이름을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레오 버넷이라든가 데이비드 오길비라든가 또는 BBH 이셔도 보면 마틀복을 해가지고 3명의 코파운더가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에는 크리에이터들의 철학과 신화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훈련을 받거든요. 대한민국은 제일 큰 제약은 삼성에 속해 있고 두 번째 큰 이노션이 현대에 속해 있고 세 번째 큰 HS 또는 LG에 속해 있고 여기 있는 롯데는 대웅이라는 광고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광고주를 스테이블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케어만 해주고 서비스를 해주면 되지 여기서 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걸로 브랜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트렌드에 그냥 적당히 인식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스테이블한 광고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방후에 60년대, 70년대 우리 경제 개발할 때 그런 시스템 정책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지금 보시는 4개의 커다란 국제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여기서 보여진 선보인 수많은 솔루션들이 전 세계 나라에 벤치마킹 되면서 우리도 저렇게 솔루션 내면 되겠구나 하면서 브랜드가 처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가 처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신 게 뉴욕에 있는 원트럼프 크리에이티브라는 제가 보드 멤버로 있다고 하는 거기서 시행하는 원쇼라는 행사가 있고요. 5월에 뉴욕에서 열립니다. 6월에 좀 전에 말씀드린 칸 라이온스가 6월에 칸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5월에 런던의 DNA라고 있는데 지금 막 저것도 심사와 시상을 끝냈죠.
그래서 뉴욕의 원시와 런던의 비밀가 달에 한 주 두고 격차를 두고 행사가 벌어지고 그래서 5월이 굉장히 뜨겁고 5월, 6월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해를 마지막으로 11월에 이제 LIA라고 런던 인터내셔널 어워즈라고 하면서 약자인데 저것이 런던 국제 페스티벌이긴 하지만은 런던에서 열리지 않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면 라스베가스 호텔이 더 싸답니다. 런던보다는. 심사위원들 모시고 사람들 모시고 싸긴 하거나 11월 달에 런던에 생산한다는 거의 디제스터들 제한이죠. 라스베가스가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거 외에도 행사들이 있는데 저 네 가지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꾸려지고 해마다 새로운 그 솔루션들을 선을 보이는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수상하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의 그냥 어떤 활동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뉴욕의 그 원더풀 포 크리에이티비티의 보드 멤버로 있는데 저기에서는 원쇼와 아트 디렉터스 클럽과 하이퍼 디렉터스 클럽, 그다음에 영원스, 또 영건스 여러 가지 시상식 행사를 하는데요. 원쇼는 올해가 52회째고요. 아트 디렉터스 클럽은 올해가 103회째였습니다. 5월달에 저기 가서 완전 시상식하고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3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영건수도 있고 여성들을 새로운 어떤 일에 리더로 부각시키기 위한 넥스트 크리에이티브 리더 뭐 이런 굉장히 행사가 많아요. 정말 크리에이티비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고 비영단체이기 때문에 벌어들일 수익을 대부분 크리에이티비티를 대양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원쇼라고 하는 것이 프로페셔널 광고인들을 위한 행사고요. 그게 제가 뉴욕 갔다 오면서 딱 일주일 됐는데 이제 시상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던 것이 한번 공유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해 이제 6월에 있게 될 칸 라이언스인데 제가 올해 SDG 부분의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6월에 2주 이제 칸에 가야 되고요. SDG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엔에서 정한 11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정했었죠. 반기문 총장께서 그걸 만들고 이제 나오셨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상하는 카테고리로 SDGs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네고 심사위원으로 초대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만은 지속가능이라는 부분이 제가 꾸준히 관심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저 카테고리에 제가 심사위원을 초청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던 인터내셔널 어워즈에는 젊은 영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멘토링하는 아주 코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인데 제가 올해 거기에 코치 선정이 돼서 전 세계의 영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클리닉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요. 이건 제가 2012년인데 12년 전인데 이걸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실 텐데 무려 12년 전에 그때 빌 게이츠가 세상을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때죠. 근데 왜 세상을 돕는 일을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만 하지 일반인들도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하지만 일반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팁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큐베이션이 필요하고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까 말씀드린 칸 라이언즈의 손을 내밀고 그런 전 세계에서 모인 아이들을 심사하고 거기서 2차로 선발된 팀이 빌 게이츠에 다니는 시애틀로 다녔을 때 그것을 보고 워크숍을 통해서 숙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과 멘토링이라는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이 칸 키메라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빌 게이츠와 칸 라이언즈가 손을 잡고 만든 것이죠. 그때 칸 라이언즈에서 전 세계 14명의 심사위원 멘토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명예롭게 그때 그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나 칸 라이언즈와 같은 그런 정말 조직이건 개인이건 간에 글로벌 그것도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과 일반인들과
그다음에 광고에서 솔루션을 만들던 체험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쇼라는 데서도 유엔과 함께 MOU를 맺고 SDGs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었어요. 그 2020년이 첫 해였는데 그때 제가 원쇼의 첫 번째 심사위원을 초빙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리에이터들이, 흔히 광고에서 인포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브랜딩에 도움을 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브랜딩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들을 해결할 수 있고 있는지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전표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솔루션 개발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딩의 툴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이번에 일주일 전에 심사 끝났던 원쇼에서 그랜드 그랑프리를 받은 작품입니다. 그랜드 그랑프리라는 것은 뭐냐면 원쇼도 그렇고 칸느도 그렇고 28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럼 카테고리마다 그랑프리가 하나씩 하는 거 28개가 되겠죠. 근데 28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작품이 한 두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또 그랑프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숫자는 낮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그랑프리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딱 한 표만 행사를 해가지고 하나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랑프리 중에서도 그랑프리겠죠. 그래서 그랜드 그랑프리라고 뽑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쇼에서는 이름 자체가 원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트 오브 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쇼에서는 그랜드 그랑프리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있었던 영국의 DNA에서는 블랙팬스를 받았어요. 블랙팬스는 뭐냐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브랜딩이나 이 세상을 깜짝 놀래키게 한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곳에 준비생이거든요. 두 가지 다 석권을 했어요. 아마도 칸에서도 그에 달하는 물론 상을 받겠죠. 프랑스의 이동통신사 가장 큰 곳이 오렌지라는 곳인데 거기가 프랑스의 국가대표팀을 공식으로 후원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설명 없이 한번 보실게요. 축구라고 하면은 남성애들은 묘기만을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것이 여성들이 했던 다 플레이였어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합성해갖고 남자 국가대표 모습을 잡은 거죠. 은바페 그 프랑스의 유명 거리에서 다 했어요. 꼬막 이런 친구들이 헤딩으로도 칩샷으로도
있고 모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편견이라는 얘기죠. 이런 프레이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해서 우리가 응원했다면 알고 봤더니 여성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기술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기술은 기술일 뿐이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받고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게 요즘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고회사 사람들이 요즘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인식을 바꿨죠.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스포츠에서도 남자가 더 특히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도 남자가 더 우월하지 이런 편견을 깨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프랑스에서 학교마다 이걸 교보대로 쓰고 있어요. 튜토리얼 교재로 쓰고 있다는 뭐 박수 받을만 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칸, 원슈, DNA, LI 이런 데서 박수를 받고 상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제 또 파리에서 올림픽도 있었고 그 다음에 6월에는 또 바로 유로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가 또 펼쳐질 거니까 이런 축구 시즌에 그런 오렌지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저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브랜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김순수 시인의 저게 제목이었죠. 내가 네 이름 불렀을 때는 너는 물건해지지 않았다. 내가 네 이름 불렀을 때 너는 좋겠어 브랜드가 됐다. 네, 꽃을 제가 좀 패러디했습니다. 사실 브랜드가 저희 얘기군요. 달리 말하면은 어떤 물품이라는 것에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브랜드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브랜딩이라는 것은 어원을 보면은 노르웨이어에서 어원이 있는데 이런 걸 갖추기에다가 자신의 소유를 밝혀서 낙인했잖아요. 그건 이제 브랜드이고 그것의 어원이 브랜드거든요. 그 말을 들리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딩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사람의 마음속을 불에 달고 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각인을 시켜야만 그게 브랜딩의 효과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딩을 통해 파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겠죠. 마케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브랜딩이고 브랜딩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그 브랜딩 중에서도 파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사실 미션인 것이고 그저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지 않고 마케팅을 하지 않죠. 자, 그런데 브랜딩의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마케팅과 애드버타이징인데 사실 그 애드버타이징은 마케팅의 한 요소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들어도 보셨겠지만은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면 필립 코틀러라는 분인데 그분이 네 가지 P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4P. 그래서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러니까 가격 정책, 제품 정책, 유통 정책, 프로모션 정책. 아직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중에 4P 중에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애드버타이징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광고라는 것은 마케팅의 한 요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왜 저렇게 애드버타이징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냐면 공적으로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유저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광고를 통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고요. 결국 브랜딩을 위해서 마케팅과 애드버타이징이 동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밍을 말하는 물품과 브랜드가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핸드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코마디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물품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아이폰이 됐을 때 이게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르지? 브랜드는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저렇게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최초의 스마트폰이고 저것을 교육시키자는 우리가 다르고 있거든요. 아이폰 하면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고 베어는 사과의 로고가 떠오르고 터치 스크린과 진보의 상징 그 다음에 애플 유니버스가 됐잖아요. 우리가 애플에 붙여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한번 저 생태계에 들어가면 네, 오픈 마켓 그 다음에 타애플 제품과의 연동 생태계 카메라, 디자인, 소비자가 아닌 팬덤, 신제품, 오픈런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요. 저거는 제가 어디 보고 쓴 게 아니라 잘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특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이 폰 장사를 하고요. 최근에 애플 15 프로를 장만했는데 그 사진을 찍어봤더니 사진 퀄리티가 요즘 이제 카메라죠. 사실 애플 15 프로를 사시면은 라이카가 그냥 딸려오는 그런 공사를 보시면 됩니다. 사진 가지고 라이카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 핸드폰 쳐서 이미지 찾아보려고 하면은 핸드폰에 앞에 이미지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뒷모습만 보거든요. 렌즈를 강조하게 하죠. 그만큼 이제 핸드폰은 카메라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은 저렇게 수많은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파워 브랜드라는 것은 저렇게 좋은 자산이 많을수록 브랜드 자산이 쌓여갈수록 당연히 파워 브랜드가 되겠죠. 손흥민을 볼까요? 손흥민도 저렇게 수많은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은 득점력이겠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떤 애국심, 토트넘 주장과 주장이다, 월드클래스다. 그 다음에 겸손하고 훈남이 쭉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손흥민의 브랜드 자산은 주로 3억이라는 딴 데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자산 넘어가는데 브랜드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우측 아래 브랜드 이미지죠. 브랜드 어웨이니스. 일단 브랜드가 인정돼야 되겠죠. 브랜드 퀄리티. 근데 요즘은 브랜드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브랜드 어소시에이션. 브랜드 연상이 많을수록 아까의 그 아이폰처럼 브랜드 자산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도가 생기겠죠. 자, 그럼 브랜드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은 내일 당장 여기 다이어트 끝나시고 10km 마라톤에 여러분들이 좀 더 추천하세요. 근데 지금 러닝 슈즈가 없어요. 우리 원장님은 러닝 슈즈 사야 될 때 어떤 브랜드 사시겠어요? 듣보지 마시고 나이키. 아디다스. 그 뒷부분 보면 나이키 그 옆에 부분 아디다스. 나이키.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압도적이죠. 근데 나이키가 조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떠오르는 브랜드 그냥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초 상기도라고 얘기하는데 브랜드들이 나름의 하나의 카테고리별로 거기에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허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밀러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7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 카테고리 7가지를 기억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러닝 슈즈에서 7개 정도는 있겠죠. 근데 사실 7개도 많은 것 같아요. 탑5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위치한 거를 탑 오브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마음속에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러닝화 슈즈의 카테고리에 탑 오브 마인드에는 나이키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품질에서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파워 브랜드로 브랜드 자산이 가진 힘이 크고 그걸 계속 마케팅을 통해서 이어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가 단순히 러닝 슈즈가 아닌 상징적인 가치를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 오브 마인드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사실 중요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보면은 아마 러닝 슈즈 얘기하면 저 세 가지 중에서 거의 맴돌 것 같아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뉴발란스나 좀 더 간다면 뭐 아식스, 뭐 미즈노, 필라 뭐 이런 게 나오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휴마 이런 것들이 아주 큰 형태는 힘들겠죠. 네.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은 탑 오브 마인드에 있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이죠. 고려 대상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영어 다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컨시더레이션 세트라고 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사고자 하는 그 고려 대상군에 들어와야만 그래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제가 정의하는 마케팅의 이론은 뭐냐면요. 시장에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내 마음속에 없으면 살 확률은 제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케팅은 제품과 시장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인식의 싸움입니다. 인식의 속에 들지 않으면 구매할 가능성 제로라는 얘기. 고려 대상군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벤츠. 실제 품질보다는 인지된 품질, 저게 상징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벤츠나 뭐 BMW나 현대차나 내가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나를 옮겨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식 속에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차는 벤츠, 우리 판단력이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인지된 품질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상징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왼쪽 위에 보면 티파니죠. 티파니 하면 연상되는 것이 뭔가요? 프로포즈, 배려를 받은, 행복함, 미니컬러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브랜드와 연상된 브랜드 자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 모니터, 애플워치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가면 저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애플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애플 영혼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팬덤이 되고 로얄 충성 고객이 되면서 계속 재구매를 하고 또 추천하게 되는 거죠. 액세서리가 붙을 때마다 다 구매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줄 없는 이어폰이 나왔을 때 콩나물을 누가 살려고 했었어요. 보기도 순하고 서로 치다가 고민하고 겨우 요즘 다 길들이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인데 노이즈 캔슬링 나오니까 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생태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충성도가 커지고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는 팬덤 마케팅에 완전히 올인합니다. BTS가 아이문당 기술과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 팬덤이라는 것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구매해주고 네거티브한 반응이 나와서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팬덤층을 코어 로열티 고객을 팬덤으로 우리가 럭인을 하느냐 안에 걸어 잠그느냐 이것이 또 요즘에 하나의 브랜드의 시장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파워 브랜드가 된 것은 상징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남들의 로망이라는 포르쉐죠. 포르쉐 911 드라마가 해보고 싶었죠. 그럼 포르쉐는 어떤 식으로 한 걸까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의 앞마당에 포르쉐가 없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붙여 있습니다. 완전히 남자의 마음에 불을 들이죠. 저런 것들이 성공한 파워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는 Your Dream이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저는 차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했지 않습니다. 차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그 차를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페이스 리프팅이 됐고 뭐가 바뀌었다는 걸 광고 안 해도 다 알죠. 애플 여러분들이 뭐 광고 하나 안 하죠. 하지만 애플 새로운 제품을 런칭할 때는 줄 쓰지 않았죠. 자, 드비어스라고 하는 뭐 다이아몬드 브랜드에서 이제 명품이었고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고소를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랑을 영원하다는 환상을 하는 거예요. 저 아래 보면은 저 드비어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중산층도 저걸 사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모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미국에서 중산층을 겨냥해서 약혼 반지 캠페인을 벌였는 거예요. 약혼을 하기 위해서는 UBS 반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그런 상징의 가치를 준 것이 단순히 구멍이 있어서 여성의 네 번째 성을 키워주는 그 보석이 우선은 아니다. 그럼 다이아몬드의 현상을 볼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0.5캐럿 다이아반지를 나눠줘도 5억 캐럿이 나눕니다. 달리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차고 넘쳐요. 부족해서 더 희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뉴비어스가 엄청난 파워 브랜드를 만듭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를 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캡처한 건 어디서 본 거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 Nothing Lasts Forever,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다이아몬드를 이제 비꼬는 거죠. 저는 꼭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다이아몬드 산업을 철저히 파헤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뉴욕에서 다이아몬드 상은 상권을 누가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다 가지고 있죠. 다이아몬드 협회 회장 되는 저분이 우리 저렇게 얘기해요. 다이아몬드는 상징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상징의 가치를 계속 누려갈 것이냐. 이게 이제 브랜딩의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죠. 리츠카트를 볼까요? 대부분 보면 호텔들이 서번트십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우리 호텔에 모으신 여러분들은 귀하신 왕이나 신입니다. 저희가 거의 노예처럼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노예란 말은 쓰지 않지만 그런 서브 뜻이고. 근데 르치카트는 그렇게 당당히 얘기해요. 우리 호텔에 묵으시는 신사숙녀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도 신사숙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서비스가 노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르치카트니까 저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만큼 파워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르치카트의 점이 6월에 열린 칸 광고제 그 엄청난 고급스러운 해변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르치카트입니다. 노블 서비스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좋은 브랜드 자산이 많을수록 이제 파워 브랜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파워 브랜드는 핵심 가치의 상징적인 가치를 눈덩이 들고 분류합니다. 모든 브랜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은 나이키나 포르쉐 같은 이런 이미 파워 브랜드의 반열에 들어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알고 보면 상징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눈덩이 굴리듯이 불려간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핵심 가치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사회에서 앞으로 변경하신다면 일단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내고 그걸 통해서 매니페스토로 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브랜드의 본원적인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가치를 끌립니다. 벤츠의 본원적인 기능은 뭘까요? 그냥 럭셔리하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끌리는 것은 그래도 다 정품된 벤츠를 찾아내지 않겠어? 역시 차는 벤츠 아니야? 이건 상징의 가치란 얘기죠. 사람들은 마치 브랜드의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대한다. 저게 요즘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네. 기업 또는 제조사보다는 브랜드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는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브랜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면서 브랜드가 지속 가능의 확신이 되면서 브랜드 자체가 소셜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인 트렌드.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인 트렌드고 메인스트림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브랜드 캐릭터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너 좋은 브랜드야, 너 나쁜 브랜드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남양유업에서는 굉장히 회장의 한 분의 잘못이 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남양유업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데 결국 욕을 먹는 것은 남양유업의 브랜드가 되고 사람들이 브랜드를 지금 안 사고 보이콧하고 있거든요. 브랜드는 더 이상 매대에 놓여 팔리기를 기다리는 대상물이 아니다. 브랜드는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 공학의 시민이다. 그 시민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시민의 주권 행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안 사는 거죠? 창업주, CEO의 생각이 틀리면은 불면증에서 안 사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제품이 좋은 품질에, 좋은 원료에, 친환경 제품을 썼다면 그걸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시민의 주권 행사를 필요거든요. 자, 레고를 볼게요. 레고는 사실은 조리도 아닌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컨셉 자체는 뭔가요? 프로덕트 피처 자체는 조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브랜드 컨셉, 그의 상징적인 가치는 뭡니까? 이미지네이션. 그래서 로고는 이미지네이션으로 마케팅을 하지 플라스틱 칩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레고를 통해서 상상력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 학원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상상력 초청을 맞추거든요. 이게 브랜딩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라스틱 쪼가리가 상상력 칩이 되는 이게 바로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딩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고에서는 우리는 이미지네이션,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네이션은 북돋아주고 자극합니다를 저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도 써요. 저게 레고의 광고예요. 맨 왼쪽은 뭘까요? 너의 상상력을 통해서 기차를 만들어봐. 이거거든요. 오른쪽 위는 너의 상상력을 통해서 전투기를 조립해봐. 오른쪽 아래는 너의 상상력을 통해서 불자동차를 만들어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상상력 과학이라는 거죠. 그거의 최고봉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딱 레고의
키스, 또 키스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뭐 같으세요? 잠수함이요, 잠수함. 파란 바다에 지역장 닦고 가서 잠수함. 레고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윤세광도 하나가 저 한 해에 전 세계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의 프린트 부분을 삭발을 했습니다. 자, 또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더 간단하게. 마케팅은 제품면에 인식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아무리 제품이 많아도 내 마음속에 없으면 팔 확률은 제로다. 두 번째, 제품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을 것인지가 브랜딩이다. 이 브랜딩은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드자비라는 사람들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속을 배틀필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인식을 심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치와 밸류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의 언어로 전달이 되면 받아들일 사람이 아이도 켜요. 듣는 순간 이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메시지를 받아들일 소비자 입장에서,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제품이 아닌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마케팅의 모든 일은 브랜딩으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식을 심는 중에 못지않게 파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서비스나 제품들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매출 올리고 성장한 것들이거든요. 늦게 못 나가니까 넷플릭스 보고 게임 보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회의 못 하니까 5만 내가 줌. 그 다음에 다 배달해 먹으니까 쿠팡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마케팅 브랜드 문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망하고 있잖아요. 항공사들, 여행사들, 백화점들 이런 데도 제대로 못 가서 굉장히 몸도 많이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표를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는 경로는 단순하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소비자가 브랜드의 호감을 받게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브랜드, 파워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아까 네 가지 P론을 이제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인데 가장 핵심은 일단 프로덕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좋은 제품의 품질의 제품이겠죠. 그러니까 퀄리티, 브랜드 네임, 브랜드 로고 이런 것들이 다 프로덕트에 들어가는 속성인 것이에요. 그 중에 요즘에 더욱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그것이 지속 가능한 브랜드냐 하는 것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보면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특히나 좀 가성비 많이 따지죠. 게다가 자동차 같은 것은 리셀을 따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이제 유통 전략입니다. 판매 전략, 유통 전략.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쇼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 쇼핑을 효과적으로 구조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요즘에 플레이스 유통이 중요해진 것은 데이터가 빅데이터 시대가 되니까 데이터가 개발해서 분석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요즘처럼 대답이 대세인 시대에는 창고에 물건 정해두는 것을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많이 나가는 데이터가 있으면 쿠팡 입장에서는 그 지역으로 물건을 디스트리뷰트하는 허브에 그 물건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운송비라든가 쌓아놓을 때 재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유통이 굉장히 데이터와 관련해서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더 급부상이 되면 중요해지게 된 것이 유통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이 어떻게 하면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판매도 높일 것인가 하는 것들. PR 전략, 광고, D2C, 요즘 또 D2C도 굉장히 중요하죠. 산지에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무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비드 아크라는 저 교수분이 저분이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는 말을 처음 마케팅 용어에 등장시키면서 파워 브랜드가 되려면 그런 브랜드 자산을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필립 코틀러와 네이트 아까 뭐 저런 분들이 또 그 IMC로를 주창하셨던 IMC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돈 슈츠 이런 교수님들이 그 시카고에는 에반스턴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켈러그 MBA 쪽에서 계속 강의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MBA 중에서도 마케팅에서는 뭐 완전히 탑 중에 탑으로 들어가는 것이 노스웨스턴 켈러그 MBA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P론을 가지고 브랜딩을 중간에 우선 정의해 본다면 4P의 전략적인 관리를 통해서 브랜드 자산을 쌓고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 지속적이라는 말을 저희가 제기하는 거예요. 저희 3분 삐끗하면은 이미지 추락을 한번 나라로 브랜드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명성이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한 건 발빠른 병인 것 같아요. 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사고와 함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브랜드 자산을 쌓아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워브랜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들었던 파워브랜드는 뭐였을까요? 좋은 품질, 좋은 디자인, 좋은 가격, 그렇죠? good quality, good price, 그렇죠? good design. 아마 이 세 가지가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저것은 정말 기본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좋은 브랜드 한 싸움에서 승전까지 가는 것을 결정해서 파워브랜드가 되는 길이다. 다시 한번 언급했고요. 이 세 가지인데 그러나 더 이상 이 세 가지만으로 파워브랜드가 될 수 없는 브랜드 생태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속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를 대하는 입장은 매니플레이트 할 것인가 인터랙션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전통 미디어 시리즈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제품의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항상 공급자 입장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하는 방법이 그 물건을 소비해주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졸로 봤어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미지도 메시지도 계속 매니플레이트해서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는 푸시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내 제품 살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품이 다양해지고 경쟁 제품도 많아지고 품질도 올라가고 가격은 싸지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품을 써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맛집이나 좋은 여행지 갈 때 어떤 포털이나 링크 들어서 보지 않으시잖아요. 뭘로 판단하세요? 댓글 보시잖아요. 댓글 보고 좋아요 수, 댓글이 얼마나 많은가, 별점 이거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매니플레이트 시대에서는 어느 기관의 홈페이지 만들어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작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언드 미디어, 얻었다고 해서 언드 미디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제 미디어 생태계에서 미디어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혹시 펜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맞습니다. 이제 미디어 생태가 다양해지면서 미디어계에서는 미디어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가 여기 있었지. 없으면 됐어요. 네네. 하나가 이제 페이드 미디어라는 거고요.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TV라든가 신문에다 이런 데 광고를 싣거나 광고에 기사를 쓰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디어 권력이 막강 있을 때 우리가 돈을 쓰고 도달이 입증된 그런 미디어를 쓰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 페이드 미디어라고요. 그 다음에 오운드 미디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게 언드 미디어, 얻었다는, 획득했다, 가져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게 돈 주고 활용하는 미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 미디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언드 미디어. 우리가 어떤 때는 홍보예요. 왜냐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레스토랑의 서비스와 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절로 홍보해 주는 거죠. 여기 꼭 가보세요. 맛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언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비스나 브랜드의 품질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디어 생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니플레이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인터랙션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브랜드 자체가.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전에 브랜딩과 마케팅은 소비자를 매니플레이트했다.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 PR했고 브랜드에 관련해 소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렵죠. 이제는 뭐 언드 미디어의 댓글에서 한번 나쁜 거 나왔다 뭐 하면 그냥 그 순간은 나오거든요. 지금의 브랜드가 마케팅 소비자와 인터랙션입니다. 브랜드 PR에 반응하는 소비자의 행동이 적극적이 되었고 그렇죠? 그 반응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 찾아가기 때문에 게다가 소비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이 익사하게 되었기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요즘에 상품 판매, 제품 판매, 서비스 판매 다 어디서 합니까? 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다 하죠. 개인들. 그러니까 완전 인스타그램 하나의 상업용이 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상품 제대로 팔려면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알고리즘 훈련을 시키잖아요. 내가 어떠한 콘텐츠를 띄웠을 때 내 인스타그램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확률이 커진다는 일종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이 뭐냐면 수학의 정석까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래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그렇게 알고리즘을 훈련시켜서 그런 것이 더 문목이 되게끔 되는 콘텐츠를 계속 연결해놓고 그 다음부터 자신의 상품을 보면 본격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죠. 이제부터 브랜드가 어떻게 진화되고 어떤 상징적인 가치를 불려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키가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 2011년 런던 올림픽 게임의 캠페인의 주제는 Find Your Greatness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재에 있는 위대함을 찾아내라, 끄집어내라는 거죠. 보실게요. Greatness, it's just something we made up. Somehow we've come to believe that greatness is a gift reserved for a chosen few, for prodigies, for superstars, and the rest of us can only stand by watching. You can forget that. Greatness is not some rare DNA strand. It's not some precious thing. Greatness is no more unique to us than breathing. We're all capable of it. All of us.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개인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위대함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의 정신이고 나이키가 그 정신을 서포트한다, 지지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6살쯤 된 나이가 발견한 위대함은 뭘까요? 살과의 선택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이키가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TV 커머셜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뭐 한 1,000만 원도 안 들었을걸요? 배경음악을 쓴 것도 아니고 빅 모델을 쓴 것도 아니고 카메라 앵글도 그냥 카메라 서서히 빠지기만 하고 가장 공들인 게 이제 카피에 쓴 부분이겠죠. 가장 카피가 얼마나 신경을 흘려요. 그냥 푸시해서 우리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공감이 될 수 있는 올림픽을 맞이해서 그것은 저 유명한 선수들의 목에 금메달을 거는 그것만이 올림픽이 아니라 너 자신 개개인의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스포츠의 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올림픽이야.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just do it라. 나이키의 just do it의 정신은 저렇게 결부시킨 거거든요. 이것이 파워 브랜드가 의사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일하지 않고 할 말만 하면서도 이게 이제 나이키의 정신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이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키의 just do it이 스포츠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파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나이키를 사고 싶게 만들고 나이키 광고를 보면 나도 뛰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나이키를 볼까요? 처음에 브랜드의 코어밸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코어밸류를 찾아야 되는데 If you have a body, you are an athlete. 너 자신을 몸뚱아리가 있으면 이미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저것을 소비자와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 워드를 쓰고 있지 않지만은 나이키 회사 내부에서 철학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래서 저기서 나온 커머셜 슬로건이 뭡니까? 그게 이제 Just Do It이거든요. 나이키는 처음에 Just Do It을 설정해놓고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저것이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저것이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액티비티에도 Just Do It의 정신이 확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캠페인 슬로건이 이제 2012년 올림픽 때는 Find Your Greatness 그런 것이죠. 저것이 1년에 시리즈인데 몇 편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 나이키 매장은 저렇게 써 있어요. 한국에는 없고요. 제가 시카고에 있는 나이키 아울렛 매장에 갔을 텐데 저 문구를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넘어갔든지 정말 친구를 만나갔든지 기분이 이해하셨겠어요. 네, 저는 그 나이키의 그 문구를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막상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가슴이 부끄럽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 밸류가 있는데 나이키는 액티브하다, 굉장히 인스피레이션하다, 익사이팅하다, 쿨하다. 저게 나이키가 만든 걸까요? 사람들이 저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 파워 브랜드는 소비자로부터 칭송받고 소비자들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픈런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나이키 한정판 차기에서 오픈런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어떻게 지났습니다. 제품에 같이 모이는 저거 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신는 거 아니죠? 고에 모셔뒀다가 당근에서 사셨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통해서 자본화하는 여러 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남성분들 위스키. 일본의 야마자키 눈에 보이시면 바로 사셔야 됩니다. 일단 한국에 가져온 두 배부터 시작하고 있군요. 파워브랜드니까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나이키가 Just Do It의 정신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보여드릴게요. Dream Crazy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미국 풋볼 선수 콜린 카퍼닉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2018년에 공개된 나이키 30주년 기념. 되게 저렇게 30주년 Just Do It 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거대한 홍보 계획이라고 하겠죠. 근데 나이키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기획을 했습니다. 저 콜린 카퍼닉이 2016년에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가 논란이 되자 경기 시작 중에 이렇게 미국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다 서서 이렇게 경에
존경심을 표하죠. 이 선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강구하는 거죠. 백인의 경찰에 정확한 진압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따지도 않는 아주 극우 보수파들이죠. 게다가 저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2017년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 어느 구단에서도 저 선수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정치적인 분쟁에 휘말리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됐는데 2018년에 나이키가 저 사람을 30주년의 홍보대사로 불러들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나이키는 욕먹을 거하고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Dream Craze라고 하는 TV 커머셜을 내보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콜린 캐파닉이죠. 근데 그 광고가 나오고 나서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이키 신발을 태우고 Several people posting videos of burning Nike shoes. Nike is running straight into a political controversy. People are so angry they're burning their own shoes. Colin Kaepernick refused to stand during the national anthem, taking a knee to protest police brutality. Nike revealed Colin Kaepernick as the face of its latest marketing campaign.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Is Nike taking a risk? They're not taking a stand. Tonight, the first game of the new season, and Nike is running an ad featuring Colin Kaepernick. If people say your dreams are crazy, good. Stay that way. Most of this country was talking about this last night at their dinner table. And I'm never buying another Nike product again. Nike stock today dropping 3%. Who's going to win this cultural showdown of standing for the enemy? Check this out. I went out today and bought me some Nikes. I want to applaud Nike. Speak up. We're right behind you. This thing is bigger than just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it resonates throughout the world. Kaepernick asegura que es Just do it. Nike stock reached an all-time high last Friday. I'm going to buy more Nikes now. Nike's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So don't ask if your dreams are crazy. Ask if they're crazy enough. 티병 코네가 미국에는 좀 빌보드가 많잖아요. 저기 전부 다 게재가 됐었고 저기 하나의 어떤 사회 어젠다가 됐었어요. 놀랍죠. 브랜드가 저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를 할 수 있다는 가치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사실 트럼프하고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 대마왕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썼잖아요. 나이키를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결국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셀럽들이 나이키를 옹호하고 하면서 결국 나이키가 옳았다는 것을 판명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핫했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나이키가 활용했던 문구가 저거였죠. 옳다고 생각된 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데 콜린 캐퍼닉이죠. 옳은 일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가지고 광고를 했던 거죠. 나이키가 그 정신을 옹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 때부터 나이키 저스 두잇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에는 저스 두잇하라고 하는 그 정신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키는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브랜드 정신은 상징의 가치를 키워가면서 외연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이게 2018년에 방문했을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9년 거의 3년 정도를 계속해서 회자가 됐던 그런 캠페인이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이제 액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 바로 브랜드 액티비즘입니다. 제가 책이 나오면은 조금 기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Dream Craze라고 하는
컬린 캐퍼닉이 나오는지 광고를 다 보실게요. If people say your dreams are crazy, if they laugh at what you think you can do, good. Stay that way. Because what non-believers fail to understand is that calling a dream crazy is not an insult. It's a compliment. Don't try to be the fastest runner in your school or the fastest in the world. Be the fastest ever. Don't picture yourself wearing OBJ's jersey. Picture OBJ wearing yours. Don't settle for homecoming queen or linebacker. Do both. Lose 120 pounds and become an Ironman after beating a brain tumor. Don't believe you have to be like anybody to be somebody. If you're born a refugee, don't let it stop you from playing soccer for the national team at age 16. Don't become the best basketball player on the planet. Be bigger than basketball.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When they talk about the greatest team in the history of the sport, make sure it's your team. If you have only one hand, don't just watch football, play it at the highest level. And if you're a girl from Compton, don't just become a tennis player. Become the greatest athlete ever. Yeah, that's more like it. So don't ask if your dreams are crazy. Ask if they're crazy enough. 제가 생각하는 광고는 이제 이런 게 광고라는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제품이 이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철학과 제품의 신화를 공유하는 거죠. 자, 이게 그 카피였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셨을 때 나레이션도 컬린 캐퍼닉의 목소리예요. 본인이 이제 나레이션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가 이제는 사회 정의까지 외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가 if you have a mind, you are an activist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 이미 액티비스트다. just do it 그대로고 캠페인 슬로건은 이때는 dream crazy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나이키는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는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브랜드가 됐고, 근데 이렇게 나이키가 된 데는 어느 날 나이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나이키도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있었죠. 1999년, 96년에 미국의 라이프지에서 아동 노동을 통해서 나이키 제품이 만들어진 보도를 했어요. 삭반을 지나면서. 이 아이가 받는 혈액형 변동 60대, 파키스탄 아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이키는 발뺌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역에 공장을 썼을 뿐이고 그쪽에서 한 일이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엄청나게 공대도 두드려 맞았죠. 제품 판매도 하락이 되고, 그래서 바로 이 다음부터 나이키는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워킹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키가 저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도 그 누구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지속 가능에 대해서 기업이 브랜드가, 특히 브랜드 입장에서 신경 쓰게 된 것은 소비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큰 것이거든요. 이 조사를 보면은 대학생들인데 ESG 상품을 구매하겠다. 가격이 동일할 때는 당연히 87%, 거의 90% 가까이가 구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이할 때, 즉 지속 가능 브랜드가 더 비쌀 때도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퍼센테이지 11%,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MZ 세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돈줄 낸다. 들어보셨죠? 돈줄 낸다를 패러디해서 뭐예요? 막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마케팅에서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아, 우리 돈줄 내셔야 되거든요. 영어로 뭐예요?
바이코트가 되겠죠. 저것은 있는 단어가 아니고 제가 만든 단어예요. 보이코트를 변형해서 제가 만든 단어예요. 사전 찾아도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브랜드 액티비즘, 소셜 코즈를 위해 행동하는 브랜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속 가능이 글로벌 키워드인 시대의 브랜딩의 새로운 방법. 중요한 것은 저것이 단순히 브랜드가 이제 뭘 해야 되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것이 브랜딩의 새로운 방법이 되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이미 저 콜린 캐퍼닉의 저것이 브랜드 액티비즘의 하나의 표시가 됐고, 브랜드 액티비즘의 반대쪽에 있는 용어는 뭘까요? 그걸 브랜드 뉴트럴리티라고 표현하거든요. 브랜드가 사실 어떤 정책 입장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냥 브랜드는 가격 좋고 품질 좋으면 되는 거였죠. 중립성을 지킨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브랜드가 뉴트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핵심은 브랜드다. 브랜드가 지속가능의 정신을 구현하고 브랜드 자체가 소셜 무브먼트를 이끌고 브랜드 자체가 인플루언서다라는 얘기죠. 저게 제가 정의되는 브랜드 액티비즘의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그것에 관계되는 사례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이키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퍼셉션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 액티비즘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제 실제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브랜드 액티비즘을 부여하는 사례를 건축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반 건설과 후반 건설에서 기술 개발하는 플럭시티라고 하는 오거니제이션이거든요. 플럭시티에서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비슷한 트윈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보자고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실제 집행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제가 그 프로젝트 제목을 쉐어드 세이프티라고 표현했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현장에서의 위험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미리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경고성 알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인데 위험하죠. 근데 더 위험한 이유가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줄 때 텍스트로 여기가 윈디 사이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픽토그램을 6개를 만들어가지고 알람을 보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We now turn to tragedy. Building collapsed suddenly, killing at least 9 people and injuring. Baş parmaklarımdan biri kesildi. Sadece proje iletişim kurma gerekiyordu. Bu yüzden iletişim en zor. The language barrier increased safety risks faced by migrant workers on construction sites. That's why non-verbal communication becomes as important as verbal communication. Bireysel çalışanlar düzgün iletişim kuramayabilir. Bu da dezavantajlara neden oluyor. To address this safety blind spot, we are introducing shared safety, the first fully participatory site management platform. Based on digital twin technology, shared safety enables barrier-free communication between managers and workers. First, project managers use the digital twin's powerful AI to optimize schedules and model future conditions. On-site managers verify and update the digital twin when risks are identified. Task schedules are then adjusted accordingly. Finally, the digital twin immediately issues pictogram warnings to smartbands, and workers wearing them can respond to the alerts and provide feedback. By combining digital twin technology with an intuitive smart band system, shared safety enables everyone to view the same information in real time. This prevents potential risk from causing actual harm, making construction sites safer and more inclusive. Bu gerçekten basit. Bu uyarıya basıldığında iş yerindeki herkes tehlike konusunda bilgilendirilecek. Bunun sayesinde dünyada ne kadar hayat kurtarılabileceğini hayal ediyorum.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아까 그 전세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도 있는데 디자인에만 특화된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유명한 게 IF 어워즈하고 또 하나 이제 레드 다시라는 건데, IF 어워즈에서 골드와 위너 두 개를 받았거든요. 저기는 골드가 최고상이고요. 그랑프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받을 때 골드바르들 확률이 0.6%였어요. 이게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받았냐면 UX 디자인과 프로덕트 디자인과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쪽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그 디자인 어워즈 이런 데에서도 단순히까지 디자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뭐 어거노믹 디자인이냐 아름답냐 이런 걸 했다는 게 그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을 위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UI가 제대로 있느냐 이런 쪽으로까지 디자인 쪽에서도 그 집행이 발표하고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실 사례는요, 구글하고 멕시코에 있는 하나의 그 건축사에서 같이 집행했던 프로젝트인데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그 칸 아까도 말씀드린 심사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일단 리모트로 일단은 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이널리스트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현장에 칸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그랑프리를 이제 고르거든요. 굉장히 옅게 토론을 하죠. 제가 엊그제 월요일 어저께까지 1차 리모트 심사를 마치게 300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의 배 이상의 거죠. 심사위원이 10명인데 한 사람이 600편 그리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반 나눠 300편씩 나눠보고 거기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걸 가지고 2차로 또 전 10명 전체가 같은 작품을 보고 거기서 2차로 또 리모트를 하고 거기서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쇼트리스트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300편을 보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골라왔는데요. 하나 느낀 거는 어쨌든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광고회사 브랜드 사이트에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주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라틴 아메리카나 인도나 또는 중동, 여전히 아프리카 이런 쪽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가져온 것인데 9점 만점에 대한 8점을 줬던 프로젝트인데 보세요. In the world, there are thousands of abandoned places that don't even appear on Google, communities that remain invisible. In Mexico, more than 47 million people don't have a home, let alone an address. They lack basic services and are not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How to help make these communities visible? Techo presents Address the Invisible, powered by Google, a social initiative where technology dignified communities that no one had seen before. First, Techo gave them a decent place to live. Pues estamos en un asentamiento popular, que es una colonia en donde los servicios básicos no llegan. Las calles no son pavimentadas. Then, in collaboration with Google, through the use of their geolocation technology called the Plus Codes, we gave them an address. Los Plus Codes son un código alfanumérico basados en latitud y longitud. Son gratuitos, son de código abierto, funcionan para ser un sustituto de una dirección. Now, everyone can get their official IDs, receive mail, and even call for an ambulance. But we still needed recognition from the government. And then, this happened. Gracias a la estrecha colaboración entre gobierno, Google y Techo, la visibilidad de la injusticia social es una realidad. La suma de acciones será en beneficio de nuestra gente. And planning ahead for basic services like potable water, electricity, and paving. We helped hundreds of communities, thousands of families, with a scalability to reach all of Latin America and the world. We used Plus Codes technology like never before to provide them with a dignified home. But beyond that, a better life. Address the Invisible by Techo and Google, making visible what many didn't want to see. 정말 놀랐죠. 아까 저는 또 어디 놀라면 처음에 멕시코에서 4,700만의 국민이 주소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 남한 인구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렇게 집 지어준 거니 헤비타트 정도 한 얘기죠.
구글 빚을 통해서 지원책을 통해서 주소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가 있어야 우편물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필리핀 같은 데만 해도 제가 어떤 NGO 통해서 거기서 아웃리치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아이 출생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지만 비슷하게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거를 탭초라고 하는 멕시코의 하나의 그 건축회사에서 저런 식의 굴과 형성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브랜드가 브랜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죠. 좋은 집 만들어서 쾌적하니까 여기에 살아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브랜딩이 있지만 이런 식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상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오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걸 위해서 거의 파일럿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아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협력을 맺고 완전히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의 브랜드의 속성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신의 브랜드가 지속가능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브랜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단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을 목표로 세워놓고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날이잖아요. 탄소를 직접 시작해서. 그것은 영원히 함께 갈 테마이고 그것을 각 국가별로, 기업별로, 브랜드별로, 시민별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가 지금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차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테슬라겠죠? 검색 엔진, 구글일 거고, 메신저, 카카오톡. 카카오톡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간장이야. 그루사, 이것들이 파워 브랜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딱딱 나오잖아요. 카테고리별로만 얘기를 했는데 저것들도 타보고 많이 되는 브랜드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모든 브랜드가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점인데 생물처럼 진화해가는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지킬 것인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브랜드의 코어 밸류와 그 코어 밸류가 소비자들에게, 유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게 키입니다. 1번만 우리가 딱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아도 모든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활동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가 합해져서 브랜드 매니페스토가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건축사협회는 이런 한 곳입니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브랜드의 코어 밸류를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코어란 단어가 들어있지만 핵심이고요. 그걸 통해서 브랜드 매니페스토를 쓰셔가지고 그것을 적절한 홍보 자료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박현주 홍보시장님 주신 6가지가 강령이 있더라고요. 그 건축사협회. 거기 보면 하실 내용과 좋은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여전히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마인드에서 쓰여진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건축사협회를 브랜딩에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상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나이키에서 폴 테퍼니 했던 얘기 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런 톤의 이제 매니페스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좀 전에 태초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보셨듯이 또는 제가 담당했던 우리 회사 담당했던 호감건설과 했던 그런 프로젝트처럼 뭔가 지속 가능한 브랜드와 소사이티를 위해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들어 보시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것이 엄청난 홍보가 될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되신다면 그거를 함께 제가 만들고 잘 만들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원쇼, 칸라이언, 예니 같은 출품해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받으면은 이제 그건 정말 100만 원짜리 거죠. 그거 더 이상 왜냐하면 그건 그냥 다 알아서 스스로 다 퍼다나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1, 2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1번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2번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당신의 브랜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촌철살인의 매니페스토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 저게 우물거리게 되고 하게 되면은 명쾌하게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데 있어요. 당신의 명함 한 구석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저는 철저하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시부터 쉬셔야 되니까 15분 남았고. 읽으시면 돼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좀 세부한 분야였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와 어느 정도 기간을 지금 이 마케팅 쪽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까 제일교육에 한 20년 있었다고 했고요. 그 이후로 나와서도 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죠. 30년 했네요. 이쪽에 30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교육에 있다가 나와서는 저 개인적인 걸 지금 하고 있고요. 컨설팅과 실제 만들어내는 솔루션 개발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크게 4가지 디비전인데 하나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저런 영상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프로덕션이 지금 내재화되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건데 오리지널 콘텐츠 구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OTT 가운데 판매를 하는 거죠. 아직은 미비하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4번째가 이제 기술 쪽인데 거기서 이제 알비디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품 같은 거를 아주 쉽게 3D 모델링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가지 구조가 있고, 제가 활발하게 국제광고 심사나 이렇게 하게 된 거는 활발하게 200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국제광고사 심사를 하면 먼저 수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수상 경력이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고 그 2가지가 막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면 세미나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을 받아요. 국제적인 무대에서 수상 심사 스피커를 하면 할건 다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심사 제일 처음 하기 시작한 게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결국 SDG 이번에 촬영하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영광이긴 하지만은 저런 걸 딱 선받으면 약간 애국심 같은 거 많이 생기거든요.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다 내노라는 사람이 다 나왔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말을 하고 해야 그것이 결국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듣습니다. 조금 더 거북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 김은희 대표님께서는 우리 건축사 또 우리 건축사 협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여기 박현준 대표님 통해서 미팅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마다 무슨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회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타벅스 어떤 거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타벅스 같은 게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사실 커피 문화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 엄청 먼저죠, 그죠?
그 이전에 다방이라는 거 웃어보니까 아직 다방이 하나 있는데 그 쪽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어떤 카페 형태가 만들어진 게 제 기억에는 남은 해화도청에 뭐 하나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게 예, 맞습니다. 그게 90년대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80년대. 그래서 그런 게 좀 대중화된 게 한 90년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커피 문화에 맞았던 그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열광해서 확 띄우는데 엄청난 저력을 가진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족성 자체가 있다는 하나의 중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도 열광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근데 여러분들 좀 보시겠지만 런던 베이글이죠. 여기 처음부터 보셨죠? 건물 삑삑 먹으려고 했죠. 블루버틀 같은 것도 보면 뉴욕 뭐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저는 블루버틀을 제일 처음 어디서 마셨냐면 여기 윌리엄스버그에서 처음 마셨거든요. 거기 그냥 시골 동네였어요. 동네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히 핫한 그 곳이돼가지고 줄 서서 기다렸다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좋아, 서양물에 대한 게 아직도 있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문화를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문화 공간으로 생각했지 커피숍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가 도서관이죠. 도서관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거기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의 취향에 맞게 스타벅스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저는 애플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들 만한 작은 것이라도 계속 스타벅스를 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사인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미리 앱을 통해서 주문하고 와서 소리 없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리저브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 리저브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일본이 굉장히 크게 세워졌지만 중국의 상해에 가보시면 정말 장충책하는 리저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 가면서 그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편입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열광하는 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빨리 그것을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편입을 시킨다는 것을 저는 따로따로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 쉐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전통적인 개념은 마켓 쉐어가 중요했죠. 그런데 라이프 쉐어가 이루어지면 마켓 쉐어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켓 쉐어는 구체적인 요소가 따라오는 겁니다. 라이프 쉐어는 뭐냐면 아까 스타벅스가 우리 일상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게 라이프 쉐어거든요. 그 디즈니랜드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즈니랜드의 경쟁 상대는 다른 그런 테마파크가 아니라 디즈니랜드의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다. 왜냐하면 디즈니랜드에 놀러 와야 되는데 그 시간 넷플릭스를 보겠다는 이게 라이프 쉐어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넷플릭스의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인간의 수면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쟁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뭐가 있냐면 라이프 쉐어. 그게 스타벅스의 성공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에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랬는데 내가 스타야?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좀 재미나는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엔가 한 JTBC 드라마 중에 대행사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진 않았는데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도 제가 광고 업계에 좀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우리 광고 업계나 우리 건축사들이나 수주하는 그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오더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컴피티션을 해서 하거나 하는데, 광고 업계도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에 오더를 내고 수주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제작을 해서 PT를 한 다음에 선택을 받아야지 이제 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꽝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 그 업계에 종사하셨으니까 그런 수주 형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을까요? 예,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경쟁을 붙이면 사실 리젝션 B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서양 서구에서는 그게 일상화되어 있고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일을 주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안 좋은 엄색해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바뀔 거라고 보고 왜냐면 그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그 계약이 없어지면서 법제화되고 하지 못하도록 업무 기준, 근로 기준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뀔 거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법으로 제정되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권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이제 포지티브한 어프로치를 본다면은 광고회사에도 1년 내내 그냥 경쟁으로 피를 말립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외국에서는 한번 경쟁 기술에서 한 대행사를 선정하면 그 대행사 에이전시하고 굉장히 오래 가요. 왜냐하면 오래 가야만 서로 잘 알고 그게 일을 주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런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의 전략에 의해서 캠페인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프로젝트별로 PT를 시켜요. 경쟁 PT를. 근데 그걸 한 군데만 시킨 게 아니에요. 가령 그럼 3군데를 붙이잖아요. 그럼 그 3군데에서 따야 되죠. 그럼 또 사내에 3팀, 4팀 또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팀이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업무에 있어서의 문화도 굉장히 이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저는 되게 이렇게 어떤 국제적으로 상도 받고 어떤 명성도 얻고 그 브랜드의 품위도 올리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 먼저 선제안을 하는 것이었어요. 네, 리퀘스트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안을 했을 때 못 보던 아이디어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브랜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예산은 어디에서든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끌어와서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브랜드의 밸류를 높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제안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광고주 입장에서도 직실에 감정 안 상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게릴라 전략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또 문화를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고요.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그 드라마는 너무 과장됐기 때문에 광고에서 보기가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하지만요. 대부분의 광고회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완전히 부자다 이런 얘기 했어요. 과장된 것은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사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회장님 아니 우리 그 교주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대신 해줬어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하고의 소통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처음에 건축사협회에 대한 이미지와 국민들하고의 소통, 시민들하고의 소통의 관계에서 지금 저희가 사실 협회는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이 저희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해왔고 그거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의무가입 이후에 회원들의 단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이제 그 관계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마케팅과 브랜딩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너무 많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한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목격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도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내부에서 그런 결정이 크셔야 그게 저희가 오늘 공동체 시작했을 때도 여러분께서 두껍게 맞춰주시고 해야만 사실 모든 것이 그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함께 기원을 하고 해야 그것이 성사되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보는 분들은 그냥 뭐 냉소적으로 뭐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시면은 힘이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